우와, 선. 토트넘과 3에서 4년 재계약한다. 짠돌이 레비. 마음 바꿨나? 손흥민 팔아치울 생각 없었다. 시즌 전 계약 기대. 손흥민이 시즌 전까지 토트넘과 장기 계약을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토트넘 소식을 다루는 스퍼스웹은 27일 토트넘이 손흥민과 1년 연장 옵션을 행사하려는 이유는 새로운 계약, 장기 계약을 위해서다 라고 전했다. 이어 일단 1년을 확보한 뒤 새 계약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며 토트넘은 시즌 전까지 손흥민과 3년 혹은 4년 장기 계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다. 최근 토트넘이 손흥민과 장기 재계약 대신 1년 연장 옵션만 발동해 추후 이적료를 챙길 거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쏟아졌다. 하지만 스퍼스웹이 이와 상반된 예상을 한 것이다. 더욱이 3에서 4년이라는 구체적인 계약 기간까지 언급하며 장밋빛 전망했다. 팬들은 짠돌이, 돈벌레 등으로 악명 높은 다니엘 레비 회장이 팀 레전드인 손흥민을 존중해 제대로 된 대우를 하길 바라고 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은 원래 내년 6월까지지만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계약에 포함됐다. 손흥민은 물론 팬들은 장기 재계약을 원한다. 당초 토트넘이 팀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손흥민에게 장기 재계약을 제안할 수 있다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기류가 달라졌다. 영국 풋볼 인사이더는 지난 26일 토트넘이 손흥민과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해 추후 큰 이적료를 노린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과거 토트넘에서 수비수로 뛰었던 앨런 허트는 내 생각에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을 계약서에 넣은 것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토트넘은 그 옵션을 100% 발동시킬 것이다 라고 예상했다. 해당 보도대로 토트넘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이 옵션을 발동한다면 손흥민 2026년까지만 토트넘에서 뛰고 토트넘은 손흥민을 다른 팀에 팔아 이적료를 챙길 수 있다. 허트는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2시즌을 더 뛸 수 있다. 이 기간에 손흥민을 원하는 다른 팀이 나타난다면 토트넘은 손흥민의 가치에 상응하는 이적료를 챙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는 토트넘의 답답함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 1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중국과의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최종 6차전 이후 손흥민은 토트넘과 재계약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손흥민은 재계약에 대해 아직 드릴 얘기가 없고 구단과 오고 가는 얘기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계약 얘기가 불편한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저는 항상 토트넘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이어 아직 토트넘과 얘기를 주고받은 상황이 아니다 라면서도 계약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고 이 문제로 신경 쓰는 것보다 제가 선수로서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계약 움직임이 없는 구단의 답답함과 서운이 동시에 묻어나오는 듯했다. 손흥민은 지난 2015년 토트넘으로 이적해 어느덧 9시즌을 뛰었다. 총 408경기에 출전해 162골을 터뜨렸다. 토트넘 역대 득점 1위 케인 273골, 과 2위 지미 그리브스 266골, 3위 바비 스미스 208골, 마틴 치퍼스 174골에 이어 역대 득점 5위에 올라있다. 이처럼 손흥민은 구단의 진행형 전설이다. 하지만 토트넘이 손흥민과 재계약을 망설이고 있다. 토트넘은 주급 19만 파운드, 약 3억 3천만 원로 팀 내 최고 주급을 받은 손흥민과 재계약을 맺는다면 지금보다 많은 금액을 줘야 한다. 손흥민이 여전히 팀 에이스로서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30이 넘은 선수에게 고액 연봉을 줘야 하는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지난 시즌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구단들이 거액의 오일머니를 앞세워 손흥민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도 이와 관계가 있다. 유럽 구단은 30이 넘은 선수와 장기 계약을 맺지 않는 것이 흔하다.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은 아직 전성기 기량이지만 유럽 내 장기 재계약이 어려운 손흥민을 영입해 최소 2년 이상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스퍼스웹도 이날 알 이티하드가 손흥민을 데려오기 위해
큰 이적료를 지불한 준비가 됐다. 손흥민이 북런던을 떠나지 못하리란 법은 없다. 고 예상하기도 했다. 2. 대표팀 전용 훈련장도 책임지는 사람도 비전도 없다. 한국 축구가 아프다. 금년 2월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4강전에서 요르단에 완패했다. 탁구 게이트, 경기복 빼돌리기 논란 등 경기 외적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4월엔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U23 올림픽팀이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1984년 LA 올림픽 예선 탈락 이후 무려 40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4월 올림픽 최종 예선을 앞두고 3월에 황선홍 감독을 성인 대표팀 임시감독으로 선임한 이중 생활위 후유증인지도 모른다. 대표팀 감독도 구인에 실패. 대한축구협회는 월드컵 2차 예선 3월 2경기, 6월 2경기를 황선홍, 김도훈 등 각기 다른 임시감독 체제로 치렀다. 급기야 초중 고교대학 일반 프로 지도자 500여 명으로 출범한 사단법인 한국축구지도자협회는 지난 5월 7일 정몽규 회장 퇴진을 요구했다. 이 단체의 성명은 곧바로 뉴스를 탔다. 유수의 언론과 공중파 3사 등 제도권 언론에서 대서특필했다. 낙후된 축구 저변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대표팀 성적에만 몰두하는 현 집행부의 졸속행정 때문에 한국 축구가 퇴보하고 있다. 정몽규 회장이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 고 밝힌 이들의 주장을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손을 들어줬다는 뜻이다. 정말 한국 축구는 문제의 늪에 빠진 것일까?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자체 개혁을 향한 능력과 위지는 있는가? 그래서 쓴다. 이 글은 정몽규 회장 개인의 진퇴를 논하는 글이 아니다. 누가 협회를 이끌든 뼈를 깎는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간절한 호소문이다. 축구 성적이 추락한다고 그것이 큰 국가 중대사냐고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 터이다. 축구는 인류 최고의 인기 스포츠다. 그래서 축구는 한 나라의 종합 홍보실이자 쇼케이스다. 현실이 그렇다. 지구상에는 거의 모든 나라가 축구 발전을 위해 자기들이 쏟아부을 수 있는 능력의 최대치를 투자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한 나라의 축구 실력과 산업화 정도가 그 나라의 국력이자 국격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상당수라는 뜻이다. 경제력에 비해 축구 실력이 한참 떨어지는 중국이 시진핑 체제 출범 후 축구 불기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 축구 대표팀의 부진은 세계인에게 대한민국의 쇠락으로도 읽힐 가능성이 크다. 한국 축구의 중병이 비단 스포츠계 내부의 일만이 아닌 이유다. 설동식 한국축구지도자협회 회장은 서귀포구 감독, 제주 유나이티드 유소년 총괄 등을 역임한 경기인 출신이다. 그는 아시안컵 실패나 올림픽 예선 탈락은 예견된 참사라며 한국은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한 축구 선진국이다. 그러나 축구 행정은 후진국보다 한참 뒤처져 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실력이 모자라서 졌다면 축구인들 모두가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승할 만한 전력을 갖추고도 협회의 행정력 때문에 패했다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는 이대로 가다가는 월드컵 예선 통과도 자신할 수 없다고 했다. 아시아 각국의 실력 차이가 상당 부분 좁혀졌기 때문이다. 후방 지원이 부실하면 언제든지 참사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올림픽은 몰라도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는 대재앙이다. 2020년 1월 대한축구협회는 나이키와 2,400억 원 플러스의 초대형 계약을 체결했다. 인류 최고의 이벤트 월드컵은 글로벌 스포츠 기업의 각축장이기도 하다. 탑 2브랜드 나이키와 아디다스는 그래서 월드컵마다 사활을 걸고 격돌한다. 본선 진출국 가운데 몇 팀을 후원했느냐가 승패의 가늠자다. 대한민국이 나이키와 거대 계약을 체결한 배경이 있다. 월드컵 상시 진출국이라는 프리미엄이다. 이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순간 글로벌 후원사의 금전적 지원과 팬들의 지지가 격감할 수 있다.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한국 축구에는 IMF 사태와도 같은 직격탄이 될 것이다. 축구협회의 절차 무시가 문제의 핵심. 설동식 한국축구지도자협회장. 설동식 회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절차 무시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클린스만 감독 사임 후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황선홍 감독을 3월 A 대표팀 임시 사령탑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죠.
2차 회의에서 임시감독 3명이 최종 후보의 우선순위만 정해진 상태였어요. 3차 회의에서 3명이 우선순위 후보를 놓고 위원들과 논의한 후 1순위 대상자에게 임시감독직 제안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혜성 위원장은 KFA와 소통했다는 이유로 2차 2월 24일과 3차 회의 27일 사이인 25일 황선홍 감독에게 임시감독직을 제안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독단적인 행동을 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감독직 제안은 최종 결정을 하기 전 가장 중요한 단계다. 그래서 실수를 줄이려고 절차를 만든 것이다. 그런데 대한축구협회는 여러 차례 절차를 무시해왔고 이에 따른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럴 거면 규정은 왜 만들었습니까?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실제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 의해서 감독이 뽑히는 건지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2023년 3월 클린스만 감독 선임 때도 현장의 축구인들이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냈죠. 클린스만 감독이 그동안 보여온 행태가 한국 축구의 발전 방향과는 맞지 않았으니까요. 특히 워크애식이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축구가 호되게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황선홍 임시감독 선임 관련에도 명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겁니다. 한국 축구는 국민의 자산, 대한축구협회 정관팀 운영규정 제12조, 감독, 코치 등의 선임, 제1항에 따르면 각급 대표팀의 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 등은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기준에 따라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이사회는 정몽규 회장, 그리고 이사들로 꾸려진다. 프로스포츠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감독이 집니다. 그런데 KFA는 임시체제로 황선홍 사령탑 선임만 발표하고 클린스만 감독을 데리고 온 것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몽규 회장의 퇴진을 외치는 겁니까? 정 회장 개인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정 회장 체제로 계속 간다면 한국 축구가 몰락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전하는 겁니다. KFA 최종 결정권자는 정몽규 회장이잖아요. 2023년 3월 정몽규 회장의 입김이 세게 작용해 전술 없는 감독 클린스만을 선임했습니다. 그러고 1년 만에 경질 사태를 맞았죠. 그때도 절차와 시스템을 무시했고 결과도 엉망이었는데 왜 비슷한 실패가 반복되느냐는 겁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책임을 통감한 KFA 고위 임원이 없다는 점도 공통입니다. 설 회장은 올림픽 예선 탈락 이후 감독과 선수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고도 했다.